안녕하세요. 김강욱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 26일 노동법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핫한 뉴스는 어제 보도된 바에 의하면 동아일보에서 보도했는데요. 이번 30일 날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 말하는 그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그런 표결을 하겠다고 민주당이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보니까 지난 5월 24일 날 국회 한노위에서 그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상정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었고, 그러면 이제 30일 안에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제 30일이 지나면은 본회의에 일단 부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회의에 부의를 한다는 건 바로 표결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이제 결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일단 그것은 30일 날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부의 결정만 내리고 실질적으로 그 상정에서 표결까지 가지 않는다면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만약 민주당이 바로 그날 바로 상정을 통해서 표결까지 가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좀 문제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생각은 지금 최근 대법원 판례가 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이번 기회에 밀어붙여서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만약 민주당이 그날 본회의 부의뿐만 아니라 이 본회의에 바로 상정을 해서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표결 전 토론을 통해서 일종의 그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왜 통과되면 안 되는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이 회기가 끝나도록 함으로써 이날 표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전술을 취하겠죠. 그걸 우리가 보통 필리버스터라고 말을 하는데요. 재밌는 거는 잘 보시면 6월 30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그 407회 지금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407회 임시국회의 회기가 바로 6월 30일 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잘 해가지고 그날 하루 자정까지만 버티면 사실은 그날은 표결할 수 없고 이제 다음 달 7월 달 임시국회를 새로 열어서 이제 그 회기를 다시 진행하고 표결을 상정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30일로 날짜를 정한 걸 보니까 뭐 어쩌면 뭐 표결까지는 상정을 안 하려는 뭐 그런 생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괜히 또 국회가 지금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 부의만이 아니라 실제 표결 상정을 한다면 또 한번 좀 시끄러운 그런 국회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장마가 시작되어 가지고 참 깝깝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또 한번 그런 깝깝한 그런 상황을 보여준다면 참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잘들 판단하셔서 아주 멋진 모습들 보여주시고 국민들이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입법부로서 계속 발전해 가신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번 주 한 뉴스는 이제 이번 30일 날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하는 점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또는 보도되었던 몇 가지 그 판결 뉴스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우리가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을 벌린 것을 지난주 노동법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 6월 15일 날 대법원에서는요, 여기 지금 제 화면 공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가지의 그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제 홈페이지 대법원 노동 판례 3,900건 무료 검색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27번부터 34번까지 26번부터네요. 26번부터 34번까지의 대법원 판결이 전부 6월 15일 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6건은 전부 이제 손해배상과 관련되었던 그런 판결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건이 더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여기 2가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와 그 다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에 대한 그런 인정 사례를 같이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거지만 나중에 이 판결 본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홈페이지에 와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얼른 읽어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정도로 조금 의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읽어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요점은 이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냐 아니면 5인이 안 되는 4인 미만이냐, 여기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전체적으로 되느냐 아니면 일부만 적용되느냐, 이것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이라는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특히 우리나라 영세기업이 많은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게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난 6월 15일 날 대법원이 이 상시 5인 이상 또는 상시 4인 이하, 5인 미만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서 이 근로자를 누구로 봐야 하느냐 하는 판단 기준을 낸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휴일에 쉬는 근로자, 주휴일에 쉬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근로자 수를 상정하는 그 근로자 연인원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얼른 들어보면 이상한 말이거든요. 주휴일에 쉬지 않는 근로자. 주휴일이라는 것은 본래 쉬는 날 아닙니까? 근로자들이 근로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쉬는 날이어야 하는데, 그 주휴일에 쉬지 않는 근로자는 연인원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그래서 자세히 이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지금 여기 요점은 상시 근로자 수를 이제 판정하는 상황에서 우리 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보시면은 어떤 사안을 두고 여기에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한 달 동안에 사용된 연인원 수를 가동일수로 나눈다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를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한 달 동안 사용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눈다 라고 했을 때 그 위에 분자 부분에 들어가는 이 상시 사용되는 연인원, 여기에는 주휴일에 쉰다면 이것은 사용이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근로자 5인을 사용한다 이러면 5인을 고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명확하게 이번 대법원 판례는 고용의 의미가 아니고 근무를 의미한다. 근무를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한다는 말은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해야 되는 거니까 주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사람은 연인원에 들어가지만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은 연인원에 넣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로서 판정되기가 조금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주휴일에 쉬는 근로자, 대부분이 쉬는 판이니까 결국 그 연인원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 이 상시 5인 이상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어쩌면 우리 영세 사용자들에게는 조금 유리한 그런 판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만 읽어보시면은 우리 영세 사용자들 중에 그 5인 이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인정되어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그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나온다는 걸 이번 대법원 판례가 알려주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대법원 판결은 잘 보면은 좀 문제가 있는 판결이죠. 그 연인원만 건드렸지 그 분모에 들어갈 가동일수를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휴일이 쉬는 근로자를 연인원에 안 넣으려면 당연히 그 가동일수에서도 그 주휴일은 빼야 된다는 말이 돼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여기 그 사용된 근로자라는 이 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라는 이 말이 고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실용적이면서도 또 그 영세 사용자에게는 어느 정도 유리한 점은 있을 수 있지만, 또 명확하게 법리를 따져가지고 그러면 가동일수에서까지 주휴일을 빼버린다라고 해버린다면 뭐 별로 큰 차이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가동일수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연인원 수에서 주휴일에 쉬는 근로자들을 빼버리는 바람에 사실은 그 5인 이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5인 미만으로 가버리는 그런 사업장으로 인정되어서 처음에는 그 벌금을 적용해야 된다는 검사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었지만 결국 대법원 판결에서는 벌칙은 적용될 수 없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 나중에 제 판결 그 검색이나 또는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판결 본문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판결은요, 또 이것도 역시 저희 홈페이지에 이미 탑재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그 정규직 전환 기대권에 대한 인정을 한 판결입니다. 이것은 뭐 공공부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라는 그 지침이 내려온 다음에 어떤 공공부문에서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자회사를 설립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비정규직을 고용시켜가지고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자, 그럴 경우에 그 자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대권이 있는가 하는 데 대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그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 주식회사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이 시설관리 주식회사는 그 비정규직으로 쓰던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번 대법원 판결은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설관리 주식회사, 이 자회사가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가 사실은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싫어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때 꼼수를 하나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속적 업무에 합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적용시키지 않겠다라고 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그런 꼼수를 쓴 거죠. 그래서 이 합의를, 근로자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단속적 근로자다. 그래서 근로시간이 적용 제외되는 사람으로서 가산수당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승인을 노동청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근데 과연 근로자하고의 합의가 단속적 근로자의 요건일까요? 실제 그렇지가 않죠. 실제로 단속적 근로자인가? 업무가 했다가 안 했다가 반복하면서 대기 시간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훨씬 긴 그런 단속적 근로자인가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들이 어떤 형태로 근무하는가 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노동부가 인가를 하는가 안 하는가, 승인하는가 안 하는가, 여기에 달린 것이지 근로자가 나는 단속적 근로자라고 할게 이렇게 합의했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단속적 근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도로공사 자회사는 그 합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전환이 안 된 사람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는 그것이 부당해고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합의 이 문제는 이것은 그렇게 근로자와 합의할 그런 근로조건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정규직 전환을 안 시킨 것은 이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 비정규직 그 근로자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들, 비록 자회사 근로자들이지만 그들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대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도 앞으로 많은 공공부문 쪽에서 비슷한 사안들이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특히 공공부문 쪽에 계신 분들은 이 판결을 잘 분석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재미있는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강제로 사직을 이제 강요당하는 이런 어떤 근로자가 결국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리된 다음에 바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가지고 노동위원회에서는 다 이기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다 부당해고로 판정이 났더니 이제 회사에서 거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지난주 그 서울행정법원에서 이것이 부당해고라는 그러한 판결이 났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장 내 괴롭힘이 그 사장으로부터 항상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 결국은 부서 자체를 본래는 사장 비서로 일했던 사람을 영업 보조로 이렇게 배치 전환을 시켜가지고 계속 그 사표를 내라고 종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견디다 못한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사표를 냈지만 바로 구제 신청을 들어가서 이것을 부당해고라고 판정을 받았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이 사람의 사직서가 강제가 아니라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던 증거도 나타나면서 그런 강제 사직을 종용한 그런 내용들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당해고로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비슷한 회사들 이런 식으로 근로자들을 괴롭히는 일은 정말로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판결은요. 노동청의 근로감독 자료, 이거는 공개해야 될 자료다. 어떤 경영상의 비밀이 아니다. 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근로감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정부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을 했어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바 없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식의 통보를 이 근로자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근로자가 그 근로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공개해달라 이랬더니 이것은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노동청에서는 이제 반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행정법원에 정보를 공개해달라라고 의정부 지방법원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지방법원 행정부에서 판결이 나올 때 그러한 근로감독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은 이것은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될 수 없다고 해서 모두 공개해 주도록 그러한 판결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서울에서도 노동청의 이런 근로감독 결과 또 검찰에서의 어떤 신문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이런 내용들이 그것은 비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 공개되어야 한다, 이런 판결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정부에 대해서 또 노동청이나 검찰에 대해서 사용자의 잘못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근로자로서는 이런 정보 공개를 해가지고 그 문서들을 검토한 다음에 거기에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구제 방법을 취하는 것, 이런 것도 좀 가능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법적으로 점점 발전하고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듯이 노사 법치주의라는 이점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 국민들이 알 권리들, 이런 법률과 관련되어서 정부 당국이 행했던 조치들에 대한 그러한 법적 의미들을 제대로 알 수 있게끔 이런 자료들이 공개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혹시 피해를 입었다고 뭐 이렇게 뭐 화만 내고 뭐 분통만 터뜨릴 게 아니라 이런 법적 조치들을 통해서 실제로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그 임금 피크제와 관련된 판결이 나왔는데요. 부산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 43명 임금 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여기 임금 피크제는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년을 60세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제 60세 정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임금 피크제를 이제 도입을 하니까 대번에 이거는 연령에 의한 차별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미 퇴직한 근로자나 또 현재 재직하는 근로자들이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그에 대해서 무효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 대법원 판결이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는 무효라고 하는 판결이 이미 작년에 나왔었기 때문에 뭐 이번 그 부산지방법원 이 판결이 뭐 그렇게 유의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런 판결이 이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다음 주 노동법 브리핑에서는 최근에 나왔던 임금 피크제 소송,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나 또는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에서 법적인 쟁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요, 우리 노동부나 또 우리 노사 모두가요, 그 고령자 고용촉진법 상에 새롭게 도입된 이 정년 연장할 때의 그 임금 피크제 도입 문제에 대한 법률 조항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그 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문제를 살펴볼 때 우선 그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나오는 이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의 법적 요건이 무엇인가, 이걸 좀 정확하게 좀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건에 따라서 이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도입을 했다면 그것은 유효한 임금 피크제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짚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세 번째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그런 뉴스도 잠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또 몇 가지 우리 기자님들의 노고에 의해서 다양한 판결들, 소식들을 접할 수가 있었고 전부 다 앞으로 진행되면서 더욱더 우리 노동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판결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특히 우리 실무자들이 좀 주의해서 살펴두실 그런 판결들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자, 오늘 노동법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특별히 그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와 관련된 우리 법률적 문제를 살펴보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 항상 건강하시 빌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